일본의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그렇게 피차별 불황민과 제일조선인을 기피하는가, 정말 접촉하기 싫어하시는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빈민의 문제의 핵심에 제일조선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빈민으로서 오사카에 정주하게 되면서 가난하고 생활이 굉장히 피폐하니까 일본 사회에 점점 동화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입고 왔던 한국의 그 옷들 있죠. 치마 저고리든 뭐 이런 적삼이든 이런 것들을 입고 일본 사회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바탕은 민족적 색채를 날 것으로 드러낸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김항이라고 합니다. 육식에 대한 금기의 어떤 목록들은 존재했지만 육식은 항상 해왔다라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는 누가 마련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소를 갖다 준다고 소를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소를 처리를 해야지 먹는 거죠. 그 계층이 바로 지금 현재에도 차별받고 있는 피차별 불황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육가공, 뭐 도살부터 시작해서 죽은 동물들의 시체의 어떤 처리,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해왔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일본의 중앙집권화된 7세기에 성립한 그 체제에서 이 마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야만인들, 유목하는 사람, 이동하는 집이 없는 사람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통 그 시기에는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물론 시기마다 조금씩 명칭들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산인,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매산자에 사람인자를 써서 산에 사는 사람들, 혹은 괴뢰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괴뢰 정권 할 때 괴뢰죠. 왜 괴뢰라는 말을 쓰냐면은 원래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닌데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인이나 괴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렵 채취를 하고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멸칭이었습니다. 멸칭. 일본 서기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조세와 정주를 모른다라고 돼 있어요. 집이 없고 세금도 안 낸다라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권력자 집단의 지배 영역 바깥으로 가면은 그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 영어로는 어사일럼 같은 거죠. 해방구, 피난처,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농경, 그리고 쌀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 바깥의 사람들을 이렇게 총칭해서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건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올 리가 없겠죠. 엔터테인을 위해서도 들어오고, 그리고 산에서 나는 무슨 나물이든 들짐승의 어떤 고기든 이런 것들을 팔러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도시와 그 수렵채집민들 그 사이의 경계에서 성립을 합니다. 도쿄나 이런 대도시에 가보시면 그런 데 못 가보시는데, 시골에 가면은 뭐 몇 세기부터의 시장,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산인과 마을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 정주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 바로 일본에서 시장이라고 불렀던 공간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특히 교토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떠돌아다녀도 무리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고, 부자가 있을 수 있고, 그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그 사람들의 어떤 지배하에 있고, 힘없고, 그냥 여기저기 막 진짜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없고, 이런 힘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역병이 돌 때 사람들의 시체를 치우거나, 짐승들의 시체를 치우거나, 이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외주를 주는 형태가 이제 도시가 발달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를 치움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동물의 시체들을 해체하면서 고기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으로 따지면 백정들의 시초입니다. 일본은. 교토에 가보시면은 동쪽에 카모가와라고 하는 그 강이 하나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기온이고, 서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뭐 산조, 시조 뭐 이렇게 되는 중심부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 강이 바로 도시의 경계예요. 교토의 기온이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죠. 기온은 유명한 음식점도 많고 상가이고, 더 유명한 거는 원래 전통적으로 게이샤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이코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엔터테인의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왜 그게 강 바깥에 있느냐? 그런 엔터테인의 공간에는 이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공연을 하고 술집이 있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체를 처리하거나 동물의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아닌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을 맡게 돼서 도시 주변에 이제 정주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사느냐? 바로 강가에 살아요. 강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물 시체를 처리하고 하면은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도시의 경계 바깥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강가에 이제 털을 잡게 되는 거예요. 움막집 같은 거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도 치우고 시체도 치우고 동물 시체도 치우고 여기에는 뭐 온갖 동물들이 다 있겠죠. 개, 고양이, 까마귀 뭐 온갖 동물들이 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놓는 쓰레기 같은 것들도 이 사람들이 다 치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천황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 규율하는 어떤 관리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시의 거주민이 아니에요.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죠. 왜? 이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와서 살면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럽혀지는 거죠. 도시 전체가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시 주변에 자리 잡으면서 피차별 불악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도시부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도시 주변에 강이 없거나 자연적인 경계물이 없다. 이 사람들과 구분하는 그럴 경우에는 참호처럼 팝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공간, 우리가 사는 공간 구분을 하는 거죠. 혹은 돌담을 쌓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사회적 차별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육식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순환 논리죠. 고기를 다루니까 부정탄 사람들, 임과 동시에 부정탄 사람들이 다루는 식재료니까 부정탄 고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냐라고 하는 걸 따지기보다는 이게 계속해서 하나의 세트로 이제 역사 과정 속에서 차별의 대상, 기피의 대상, 금기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뭘 산다, 이 사람들도 뭘 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몰래 해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밤에 산다라고 하는 풍습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고기를 사는 거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천황이 육식을 한다.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일본 사회에서 공개적인 형태로 이제 육식이 일반화되는 거는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이후입니다. 그건 뭐 당연히 서양화의 이제 영향이죠. 서양인들처럼 힘이 세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소 이제 영양학적인 관점 플러스 문명 개화가 되고 과거의 어떤 풍습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진보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점점 일본에 이제 점점 방문을 많이 하게 되고 교류를 하게 될 때 육식을 기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19세기 말에 고베라고 하는 항구 도시죠. 오사카 옆에 있는 항구 도시가 개항이 되면서 서양의 무역회사 사람들이 이제 정주를 하게 되죠. 거기 뭐가 있었냐면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만들어진 도살장인데 도시 안에 만들어진 최초의 도살장이죠. 누가 만들었냐면 독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서도 고베 소고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고베 소고기가 좀 비싸죠. 그 고베 소고기가 유명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처음 와가지고 굉장히 선진적인 정육 방법으로 부위를 나누고 고기를 숙성시켜서 만든 게 이제 일본에서 처음 이제 고베에서 시작한 거죠. 이런 이제 사회 상황이 도래하면서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06년도에 고베 신문의 이제 기사를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베가 이제 개항장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이제 사회 풍경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런 기사의 한 구절입니다. 아주 독특한 소고기 전골집이 있다. 유일하게 소고기도 파는 집인데 특색은 전골 재료가 정육이 아니라 내장이란 점이다. 허름한 냄비에 내장을 무진장 때려 넣고 마구 끓인 것인데 가게 주변엔 불쾌한 냄새가 자욱하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가게 열기만을 기다려 장사는 번창일로다. 핵심은 뭐냐면은 정육과 내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1906년입니다. 내장까지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육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고베 지역을 중심으로 요코하마 이제 특히 이제 항구 지역이죠. 항구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도살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고기를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위별로 정육, 그 다음에 내장, 뼈, 가죽 이런 방식으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일본에서. 당연히 피차별 불악 사람들입니다. 이 피차별 불악 사람들은 근대화 이후에 중앙집권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지역에 고스란히 살아 있었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피차별 불악 사람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신분제를 이제 폐지가 되게 되죠. 하지만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라고 하는 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일본인이야 라고 얘기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신체적인 감각, 사회적인 의식 같은 것들에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차별의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차별 불학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일본인이 되고 호적도 만들 수 있고 나중이 되면은 피선거권도 선거권도 생기지만 어디에도 취직하거나 누구와 자유롭게 혼인을 한다거나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꿈을 꿀 수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의무 교육임에도 안 받아줘요. 왜? 그러면 딴 학생들이 안 오니까. 취업? 당연히 안 됩니다. 혼인? 꿈도 못 꿉니다. 거기 사람들끼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일자리를 구하겠습니까? 여기로 갑니다. 새로 생기는 19세기 말부터 생기는 도살장에 이 사람들이 대거 일을 하러 가게 되는 거죠. 도시 안에 이제 이미 육식 가공을 한다. 즉, 부정타는 무언가가 도시 안에 버젓이 이제 영업을 시작한다. 이런 시대가 됐음에도 여전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피차별 불학 출신 사람들이고 그런 한에서 아무리 도시부 한복판에 도살장이 생기더라도 그 공간은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이 안에서 소고기 주로 4가지로 해체를 하는 거죠. 흔히 알고 있는 등심, 안심 뭐 이런 걸로 하는 정육, 그 다음에 가죽, 그 다음에 뼈. 가죽뼈는 당연히 가공해서 뭔가를 물건을 만드는 거고 정육은 식용으로 이제 팔리게 되겠죠. 그리고 남는 게 뭐냐 하면은 피, 그 다음에 내장, 뇌 이런 겁니다. 부속물들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는 상품이 안 돼요. 팔리지 않아요. 버리는 겁니다. 이 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냥 무슨 쓰레기 같은 겁니다. 일본말로 쿠즈라고 불립니다. 도살장 안에서. 쿠즈라고 하는 말은 먼지 혹은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욕이기도 하죠. 이 쓸모없는 놈 이런 식의 얘기할 때 이 쿠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거를 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갖고 가냐? 피차별 불학민 사람들이 갖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왜?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1920년대가 되면은 이 쿠즈를 누가 가장 많이 소비하느냐? 제일 조선인들입니다. 즉, 일본에서 이제 육식이 일반화되고 근대화되면서 이 육식이라고 하는 거는 계층을 나누는 하나의 커다란 표지로 문화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곱창 먹고 뭐 대창도 먹고 양도 먹고 이렇게 내장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아무런 저항감 없이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내장 처리 방식이 발전을 해서 그런 거죠. 저 아주 어릴 때 곱창 전골이라고 하는 걸 아주 어릴 때인데 곱창을 넣고 전골을 끓인 거를 한번 이렇게 이 냄새 때문에 한 며칠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아이들부터 누구까지 다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절대 내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뭐 그냥 말도 못하는 음식이었던 거죠. 누린내라고 하는 게. 그리고 특히나 고기라고 하는 게 일반화되지 않고 심지어 금기의 대상이었던 일본 사회 안에서 내장을 이런 방식으로 끓여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 그 동네에는 못 가는 겁니다. 그 동네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장 전골을 파는 집이 있던 동네가 고베에서 가장 유명한 슬럼가입니다. 신가와라고 하는. 지금은 엄청난 번화가가 되어 있지만 엄청난 이 당시에는 도시 빈민들이 사는 슬럼가였어요. 1920년대가 되면 조선인들이 대거 일본 열도로 넘어오면서 먹을 게 없죠. 일자리도 없습니다. 집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절대로 조선 사람들한테는 집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떤 데 사냐? 강 위에 플로팅 구조처럼 만들어서 판잣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무어가. 그런 집들이 1980년대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강가에. 강가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적인 맥락 속에서는 피차별 불학민이 사는 곳이에요. 제2조선인들도 1920년대에 마찬가지로 도살장 주변에 가서 그 내장을 갖고 와서 자기들 주거지에서 그것을 끓이거나 굽거나 해서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인 차별을 한다. 그냥 들으면 식민지 지배에 따른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차별이라는 형태로 이제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어떤 육식이라고 하는 걸 살짝 개입을 시키면 그 차별이 얼마나 정말 신체적인 차별이었는가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안 먹는 거를 쟤네들이 우리가 버리는 거 절대로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그걸 만지면은 막 심할 때는 몇백일 동안 막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부정 타는 것들을 쟤네들은 먹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별의 깊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이라고 하는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별의 깊이라고 하는 게. 냄새, 먹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 얼마나 수상해 보이고 무섭고 이렇겠죠. 그런 공간이.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추상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야 일본 사람들 뭐 김치도 많이 먹고 마늘도 많이 먹고 하지만 불과 199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마늘, 김치 정말
에스닉한 음식이었던 거죠. 근데 제1조선인들을 차별하는 가장 클리셰가 뭐냐면 마늘 냄새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차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일상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으면은 이 상처가 얘랑 나랑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것도 단순히 내가 뭐 어쩌다가 뭘 먹고 와서 야 너 냄새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얘는 이미 혈통이 냄새나는 이랬을 때 그 사회에서 살아나가기가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내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본 사람들이 드디어 고기를 먹게 됐구나. 음식에 베리에이션이 생겼구나. 음식이 다양하게 이제 먹기 시작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차별의 양상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형질 변화를 하는 그런 계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왔던 육식 기피, 그리고 거기서 발언하는 피차별 불황민에 대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별, 그리고 여기에 식민지 지배에 따른 이 민족, 이 종족에 대한 차별, 그리고 자본주의의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 도시화에 따른 도시 슬럼화에 대한 공간적인 깊이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구체적이고 얼마나 뿌리 깊게 각인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의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그렇게 피차별 불황민과 제1조선인을 기피하는가, 혐오까지도 안 가고 정말 접촉하기 싫어하시는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구절 하나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을 때를 기다릴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먹을 것이 없으면 훔쳐서 먹고 절도를 일삼는다. 여자도 아이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넉마주의나 소매치기로 기여한다. 먹는 것은 도살장에 가서 소 내장이나 뇌를 주워와서 끓여 먹는다. 들어보면은 이건 진짜 사람도 아니게 묘사를 해놓은 거죠. 1920년대가 되면은 점점 이제 일본 사회는 자본주의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도시부가 팽창이 되고, 그리고 점점 일본 내부에서도 빈민들이 이제 모여드는, 일자리를 찾아서 모여드는 공간이 되고, 또한 1910년도에 영유한 한반도로부터 수많은 노동자들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초호황기를 맞이한 일본의 자본주의 사회에 노동력으로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1조선인들이 일본 사회에 정착을 하면서 이 육식에 관련된 사회적 차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 고스란히 중첩이 되게 되는 거죠. 제1조선인들은 주로 20년대에 일본에 이주를 하면서 어디에 정착하냐 하면은 지금의 오사카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지금의 오사카 지역은 1920년대에는 일본에서는 도쿄보다 더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한 280만 정도가 되고, 특히나 1920년대에는 오사카가 외곽적으로 조금 더 도시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죠. 그런 어떤 오사카에 이주해 온 제1조선인들의 어떤 생활 형태, 실상을 한 신문에서는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오사카 주택지역에서 최악의 지역, 강변을 따라 츠루아시나 가마가사키 등에 모여 산다. 도시 최저변을 점거하고 있다. 츠루아시라고 하는 데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코리안타운입니다. 츠루아시에 가보시면 이렇게 츠루아시 역이 있고, 그 가드레일 밑에 이제 조선인들이 정착한 한국인 마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롭게 형성된 코리안 마켓이 또 있어요. 오래된 이 츠루아시 시장이라고 하는 데는 조선인들이 이제 1920년대부터 정착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같이 도와가면서 그렇게 이제 형성된 시장이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코리안 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류가 일본에서 이제 유행하면서 지금도 가보시면 분식집도 있고 아이돌 사진 파는 데도 있고 새로 생긴 그런 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츠루아시라거나 그 주변의 가나가사키라거나 이런 데는 그 당시 오사카에서는 완전히 도시빈민촌입니다. 그리고 피차별불합과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았던 거죠. 실제로 근데 이 당시에 차별의 구체적인 양상, 전개의 양상은 뭐였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인구의 맹렬한 도시 집중 형상 배후에는 언제나 실업자와 생활 피폐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대오사카에 모인 군중들의 주된 목표가 물질적 생활의 확보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바닥 생활은 필연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인 이주자다. 생활의 파탄은 민족적 색채를 날 것으로 드러내어 그 민족이 지역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다. 대오사카 안에서 특수 집단을 끌어안게 되어 사회적 불안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사카라고 하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성장하면서 도시 빈민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빈민의 문제의 핵심에 제일조선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 빈민으로서 오사카에 정주하게 되면서 가난하고 생활이 굉장히 피폐하니까 일본 사회에 점점 동화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입고 왔던 한국의 그 옷들 있죠. 치마 저고리든 뭐 이런 적삼이든 이런 것들이 입고 일본 사회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바탕은 민족적 색채를 날 것으로 드러낸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기피한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거라기보다는 조선인이 일본 사회에 와서 최하층의 생활을 보내고 있고 도시 빈민화되면서 점점 기피 공간을 형성하고 기피가 되는 내장을 먹는 등의 생활 습관을 도시에서 계속 반복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오사카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과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형태로 차별의 담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인종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이런 맥락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의식에 각인시킨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거꾸로 단순히 일본인이란 이유, 중국인이란 이유 이런 방식으로 차별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런 방식으로 그것이 뿌리 깊게 각인되는 사회적인 노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조선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자기의 생활권 밖으로 계속 밀어냈던 겁니다. 제일조선인들이 어떻게 이제 그럼에도 그 사회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나갔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제 그 일본 사회를 보면은 육식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 정육은 피차별 부락의 출신 사람들이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화되고 이권화돼서 심지어 큰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제일조선인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죠.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방 이후가 되면 일본의 패전 이후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야끼니쿠집, 초창기의 야끼니쿠집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지금 오사카 지역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오래된 야끼니쿠집들은 제일조선인들이 하는 집이죠. 그렇게 생계를 꾸려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떠한 뿌리 깊은 사회적 차별의 의식과 감각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추상적이지 않고 좀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